마르크스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회 갈등론이 이 사람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전반적인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자는 사회 전체를 사회 구성체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구성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그리고 하부구조는 물질, 상부구조는 정신, 그러니까 약간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느냐 겠죠?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렇죠. 만약에 물질이 모두한테 다 원하는 만큼 제공될 만큼 풍부하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질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경쟁을 통해서 그 제한된 물질을 차지해야겠죠? 그래서 물질의 양이나 물질의 질에 따라서 상부구조, 정치체제라든지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부구조를 결정짓는 하부구조, 즉 물질을 우리가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생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봅니다. 생산력과 그 다음에 생산관계. 자, 여기서 이제 정반합이 나왔는데 정반합이 뭔지를 모르니까 약간 헷갈렸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정반합을 조금 뛰어넘으셨다 해서 일단 정반합이 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냐면 변증법에서 등장하는 이론이에요. 변증법이 뭐냐면 그냥 약간 자신의 주장 같은 게 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약간 증명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 같은 거를 말을 해서 처음에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처음에 발표했던 정의론의 모순을 제시하면서 아, 네 이론이 모순적이다. 약간 예외가 있다. 네 이론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지적하는 게 반이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이론을 반박하면서 정의론을 조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정의론의 질을 더 높이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이해됐어요? 네. 모르면서 이해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저요. 자, 그래서 이 변증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약간 예시를 들어볼게요. 크게 두 대로 나눌 수 있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증법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헤겔이 이전에 약간 변증법은 어떻게 쓰였냐면 수학 논리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1은 기운이 아니에요. 2예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래서 따라서 1을 n번 더하면 n개다. 가 되죠? 근데 여기서 반박이죠. 야, 1을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번 더할 수가 있냐? 논리적으로. 약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처음에 정의론이 모순적이잖아요. 네. 왜 1을 분수번 더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합의론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야, 분수번 왜 못 더하냐? 이렇게 되는 거는 1 곱하기 2는 2고 1 곱하기 3은 3이라는 거 아니냐? 즉 1을 n번 곱했을 때 n이 나온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의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론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점이 더 나아졌냐? 일단 더하기보다 더 고차원적인 곱셈이라는 거를 사용했고요. 곱셈이라는 걸 사용했고 동시에 반이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합의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수리적인 거에서 사용했던 변증법을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헤겔의 논리를 대충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헤겔이 만약에 이런 주장을 했다 쳐요. 고대에 지어졌던 종교 건축물들은 크기만 뒤따 크지 종교적인 본질을 못 담고 있다. 피라미드나 뭐 지구라트나 규모만 커서 뭐 초월적인 존재가 가지는 그런 거대한 힘 그거를 나타냈을 뿐 본질을 못 담고 있다라고 이제 이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반박하는 반이론이 나오죠. 무슨?
야, 고대의 그리스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미가 그 조각상이나 그런 거에 담아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조각상에 종교적인 본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합의론에서는 아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영역의 종교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룬다. 즉, 여기서 말했던 거는 고대 종교 건축물들은 종교적인 본질을 안 갖고 있다. 근데 반박 과정을 통해서 합의론을 내면서 동시에 뭐를 제시하냐면 중세가 되면서는 건축물들이 고차원적인 가치를 담고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정의론을 보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질문이요. 네. 왜 갑자기 고대고대 하다가 중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건축물들이 이제 종교적인 본질이 없다는 원래 주장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예시를 들어서 했는데, 이 고대가 종교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중세로 넘어가면 이때보다는 더 그 시기때가 지나면서 더 종교적인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는 주장을 이제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론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이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이게 가지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거나 이 한계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론 제시 과정을 통해서 더 질 좋고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반합, 즉 변증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증법을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결과에 적용시킨 게 카를 마르크스예요. 자, 생산력이 정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생산력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왜? 기술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게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반이론이 나오죠? 왜? 생산력이 점점점 증가할수록 각각의 생산력의 이제 규모에 알맞는 그런 생산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생산 관계를 무시하고서 계속 생산력을 올리다 보면은 생산 관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생산력이 쭉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산력 이렇게 계속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 라고 반이론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그러면은 이 생산 관계를 고치면은, 생산 관계를 계속 필요에 따라서 뒤바꾸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좋아요. 잠깐 안 들었잖아. 이해가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생각 거기까지 이해했는데 합에서 살짝. 네? 왜 합에서. 까지 이해했는데. 그런 이렇게 더 효율성을 낼 수 있다는 걸 합으로 본 걸 알겠는데, 그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렇게 효율성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었어요? 효율성을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정반 그 반의 관계를 깨기 위한 어떤, 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 네, 나중에 설명할게요. 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적힌 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노예제를 해요. 노예제를 해가지고 채찍질을 막 해가면서 야, 벽에 떡지어 하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한계가 있으면서 점점점 생산력에 한계가 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생산 관계가 뒤바뀌겠죠. 생산 관계가 뒤바뀌면서 봉건제, 노예는 일단 탈피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즉, 생산 관계가 뒤바뀜으로써 이 생산 관계에 따른 생산력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 이론을 다시 반박하는 과정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반이론을 다시 반복한 게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합이다 이거. 그쵸. 그러니까 네가 지적했던 이 생산 관계가 이제 계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결과는 이 생산력이 원래 이렇게였다면 생산 결과는
이렇게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반합 이론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강돼요. 영상 찍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력, 생산관계,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생산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처음에 원시 공산사회였어요. 이때는 계급이 없었죠. 근데 고대 노예제가 되면서 사유재산이 생깁니다.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이 생산관계의 한계가 오니까 봉건제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계급은 존재하고, 이때에서 또 자본주의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계급은 존재해요. 즉 우리의 역사의 사례에서 계속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속 생산관계가 바뀌면서 계속 세상이 DB 바뀌고 있잖아요. DB제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의 최종 끝이 무엇인가? 계급이 없는 거겠죠? 왜? 생산관계는 계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 계급이 없어야 생산관계를 DB 바꾸는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장 최종적인 형태로 본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분배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무계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물질이 풍부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진 않았던 내용이지만 공산주의는 사실 고도로 발전된 산업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형태, 이런 계급 투쟁의 가장 최종적인 형태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제 마르크스가 살았던 근대도 자본주의 시대였거든요. 특히 이때는 독점 자본주의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가들이 원래 돈이나 그런 생산 수단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빼앗아야겠는데, 국가가 빼앗아야 국가가 국민들한테 원하는 만큼 나눠주죠. 빼앗아야 되는데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놓기 때문에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다 몰수해야 된다. 몰수해서 사회, 즉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국유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회주의는 국유화시키는 거고 공산주의는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다다르기 위한 일종의 단계입니다. 단계. 그래서 이때도 계급이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왜? 진정한 무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아직 국유화를 시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때 동안은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독재를 하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산주의의 최종 결말을 알고 있어요. 냉전에서 공산주의 진영이 패배를 했죠. 즉 공산주의가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주의는 뭐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왜? 어떤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나라들은 국유화 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진정하게 원하는 만큼의 양을 공급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야? 그렇다면 왜? 이 공산주의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일단 이 자본주의 단계에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싸워서 부르주아를 없애요. 부르주아의 이제 재산이나 그런 걸 다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프롤레타리아가 그렇게 협력을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종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앞에 두 사회와는 다르게 계급의 유동성이 있어요. 즉 자본에 따라서 자신의 계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만 더 하면은 나도 부르주아가 될 수 있다, 지배계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죠? 몰라요? 야, 압니다. 세뇌당했어. 아니 그거가 아까 그거고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뭐냐?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인데요? 그냥 프롤레타리아가 아, 나 저 정답. 그 자본주의 사회가 복지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 맞아요. 이때만 해도 독점자본주의 시절이었어요. 독점자본주의 시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인권이 개무시당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 자본주의가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간과했던 거죠. 지금만 봐도 우리가 연금을 받고 어떤 복지 혜택들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학교 돈 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보편적인 복지를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아직도 머물고 있고 공산주의는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사상 전반이에요. 그치? 영광.